네, 최근 우리 정부 비판으로 외교 결례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은 사실상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싱하이밍 대사와 자리를 함께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친명계 비판 목소리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 뭐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적절한 조치라는 거는 어느 선까지를 얘기한 건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께서 직접 이례적으로 좀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언급하신 게 맞냐 이런 지적들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 얘기가 뭐 중국 정부를 향한 얘기가 아니라 싱하이밍 대사가 주재국 대사로서 선을 넘었고 무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적절한 점들을 대통령께서 지적한 거고 중국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느 선을 지킨 겁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사실은 중국 정부와의 조율한 상황에서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자기 입장문을 낭독하듯이 한 거는 뭐 아무리 본인이 특명 정권 대사지만 그 주재국과 본국과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얘기는 결국 뒤에 중국 정부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중국 정부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말씀은 원래 최종 상태, 이른바 엔드 스테이트여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언급만 지적함으로써 사실은 애둘러 중국 정부를 향한 그런 표시가 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버리면은 사실은 출구 전략을 짜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 정도 선에서 언급하지 않았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우리 비엔나 협약에도 있지만 주재국 대사는 주재국의 내정 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일체 피해야 되고 네. 오직 우호와 설린 외교의 의무와 복무가 있거든. 그 네.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싱하이밍 대사가 저렇게 한 것은 사실은 지금 중국의 그런 정치적인 의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북공정에서 비롯돼 가지고 그다음에 1대1로 정책, 그다음에 지금의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이란 주력 정책이라는 중북몽까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어떤 주재국 대사의 언행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저는 저 정도 어떤 선을 지키는 선에서 지적을 한 건 저는 매우 타당한 일이었고 다만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는데 중국 정부는 그런 의도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정부도 이걸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 정도 얘기를 하신 거면은 이제 우리 채널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 이른바 저는 뭐 싱하이밍 대사를 뭐 본국으로 소환한다든가 이런 조치보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통해서라도 주재국 대사는 주재국의 우호 설린 외교의 의무에 복무해야 할 그런 가치가 있다. 이런 식의 정도 언급은 공식 사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과 입장 표명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을 우리 외교부가 요구한 것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국 정부가 물론 의도적으로 이렇게 도발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관계를 앞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중국 정부도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표시는 조금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중국에서는 어떤 뭐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뭐 거절을 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의 흐름을 보셨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중국 정부는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또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또 평가할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굳이 이 문제를 언급했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났을 때 그때 당사로 불러서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장급 정도의 사람을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정도의 사람이 발언하는 게 적절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국민의힘에서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장급이 한 발언을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부적절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느냐. 격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하면은 외교부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초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초치하고 맞초치하는 이런 갈등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외교적 행동으로서 대응 차원에서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뭐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는 대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단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앞서도 이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만약에 싱하이밍 대사를 사실상 경질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게 되면 중국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질을 만약에 해버리면 중국 정부가 마치 굴복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의 국격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대통령이 이렇게 대응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중국 정부가 좀 더 긴장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럼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인데 중국 정부가 거기서 맞대응을 해버리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위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치킨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될 경우에는 진짜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 차원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 공세를 펼치는 거 있을 수 있겠으나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것은 저는 경솔하고 부적절한 대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적절한 조치의 의미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싱하이밍 대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진짜 외교적 추방,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우리가 추방 조치를 하게 되면 그것도 또한 중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 정부도 주중 외교관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양국 관계는 완전히 경색되는 관계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상호 이익의 상호 호혜라든가 이익을 위한 방식이 아니라 서로 훼손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전쟁을 펼쳐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절제력이나 자제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또 하나 좀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싱하이밍 대사의 어떤 대처 발언의 부적절성만을 가지고 지금 문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중 관계가 왜 이렇게 냉랭해졌는가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라져버리고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외교관의 문제로만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또한 본질을 가리는 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에서 좀 더 상호 호혜라든가 공존의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한중 외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까지 같이 고민한 상태에서 이번 문제를 대처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한 발언이라고 전해지는 내용 중에 한중 상호주의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게 이제 어제 권성동 의원이 또 글 쓴 내용 보면은 거기서 어떤 뭐 투표권이라든지 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가능성 혹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외국인의 참정권을 우리가 도입해 준 게 200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외국인에 한해서는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총선과 대선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투표권만 부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유가 이제 말하자면 외국인도 납세 의무를 내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해당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 자기도 의사결정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2005년도에 참정권을 준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중국인 그런 우리 이제 여기 와서 귀한 동포가 뭐 한 9만 9천여 명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투표율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구 전체를 놓고 보면은 가지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0.23밖에 안 되는 매우 적어요. 더더군다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표현한다고 얘기하는 총선 대선은 투표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만 제한적으로 하는 건데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전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뭐냐면 한중 상호주의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얘기하면 비례성의 원칙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떤 호혜 평등이라는 측면이잖아요. 자, 우리가 베푼 만큼 중국 정부도 우리 기업이라든가 우리 국민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끔 국무위원들이 중국 정부와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정책을 입안하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 명도 채 안 되는 사실 지난해 투표율 놓고 보니까 이 10만 명 투표율이 13%가 안 예, 돼요. 매우 적더라고요. 오히려 이분들 투표장으로 지방선거 때 좀 와달라고 캠페인해야 될 판에 이분들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건 사실상 이건 시대 정신에 맞지 않지만 다만 이 얘기는 중국 정부를 향한 거죠. 우리가 아시아 국가는 처음 이렇게 대승적으로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의 정책에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우리가 부여했는데 그럼 중국 정부도 우리의 상호주의에 걸맞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좀 대우를 좀 해달라. 이를테면은 중국이 툭하면 뭐 한한령을 한다거나 우리 기업들 철수하게 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공장 가동률을 중지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재산권 보호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중 상호주의에 걸맞게 중국 정부가 이렇게 좀 앞으로 문호를 열고 그다음에 한국을 호혜적 평등 관계에서 좀 대하는 이런 것을 하라는 취지의 어떤 말하자면 그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요구용으로 봐야지 네. 뭐 지금 우리가 참정권을 뭐 제한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을 중국 정부에게 좀 향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지렛대로 활용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언의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싱대사 문제가 지금 제일 외교적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상호주의 원칙 얘기하면서 뭔가 제도 개선을 얘기해버리면은 일종의 싱하이밍 대사를 중국 정부가 해임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본국 소환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맞대응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발언들을 연결하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차라리 저는 이번에 뭐 국민이 불쾌하고 있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이 들어가는 발언은 좀 빼고 윤석열 대통령은 상호 공존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앞으로 우리 한국과 외교 관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발언만 했다면 참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윤 대통령이 설령 그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외부로 공개하지 말고 이런 원칙적인 측면에 있어서만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더라면 우리가 외교적 운신의 폭이 더 넓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대처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권성동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 얘기하면서 마치 제중 동포애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뭐 참정권을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장 그 재외동포 단체에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 차별이다, 혐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중동포한테만 지금 참정권 주고 있습니까?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 3년 지나면 다 주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그럼 중국만 제한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러면 동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을 뭐 어떻게 하고 있다. 뭐 마치 수혜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는 뭐 또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친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친중하고 대한민국은 꼭 뭐 친일 반일 이것만 있는 것처럼 자꾸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친중과 반중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주의 원칙 공존 얘기하는 거는 그 사이에 우리가 누릴 것, 취할 이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시선이나 사고가 있는 건데 그거 싹 지우고 난 다음에 하나 문제 생겼다고 해가지고 중국은 우리랑 같이 뭐 할 대상이 못 돼라는 거를 이른바 윤핵관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정말 좀 자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을 향한 것도 있지만 이제 정치권을 향한 것도 있었습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주한 중국 대사를 이제 만나서 무분별하게 어떤 의견을 청취한 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것이 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는 있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외교라는 것은 민간 외교의 차원도 있지만 실제 외교는 국익에 복무하는 차원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네. 공식 채널을 통한 외교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소프트 파워에 관한 부분들이고 정식적으로 우리 국가 간 국가대 간의 교류는 외교 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고 정부의 네. 철학과 정부의 방침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 동맹 외교를 통해서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서 한미일 그 동북아의 다시 그 연대를 통한 이제 우리 영내 안보에 대한 안정권을 꾀하고 글로벌 가치 외교를 지향하겠다. 이게 지금 기본 방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 지도자라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야당 지도자가 정부 국익에 반하는 그러니까 도와주더라면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협상 지렛대 역할을 한다거나 보조제 역할을 해줘야지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제가 오늘 제가 어느 일가지 보도를 봤더니까 지금 야권 국회의원 5분이 지금 중국에 방문 중이더라고요. 예, 12일 날 출국해서 지금까지 행사 중인데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입니다. 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그 전에 초청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의 간 게 12일 날 간 거예요. 이 발언이 불거지고 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중국 정부의 방침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그러니까 한중 간의 관계가 조금 과거 정부보다 쉽고 한미동맹 강화로 나가니까 그럼 한국 정부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야당 의원들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바 통야 불여 전략이죠. 그러니까 야당과 통하고 여당은 우리가 통하지 않겠다. 이게 그 북한의 이제 말하자면 통미 봉남 정책과 비슷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 이제 그 물론 외교적 측면에서 의원 간의 외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왜 갔어야 하느냐 지금 비판이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김진표 국회의장도 초청했는데 안 갔어요. 타이밍상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 이 얘기가 뭐냐면 야당 지도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말하자면 외교를 통해 준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국익에 좀 힘을 보태고 그다음에 외교 협상에서 우리가 좀 정부가 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일종의 말하자면 상대국 외교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외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일본 대사도 만나고 미국 대사도 만나고 중국 대사도 만나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외교 저는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또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 정부가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한국 정부가 지금 중국을 배척하는 데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도 하고 싶은데 그 판을 깔아주거나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중국 정부의 그런 메시지를 대사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전달하게끔 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이런 행위들은 저는 이거는 자해 외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야당 지도자로서 국익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정치 행위를 하는 게 책무인데 그런 점들에 비해서 조금 대통령께서 아쉽다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야당 지도자의 외교 정책도 계속 돼야죠. 다만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네. 비판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는 말처럼 국익 외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마지막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런 어떤 행동들 좀 보여달라. 그 취지에 저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발언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 정도의 발언과 이 정도의 수위가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대체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하지만 어쨌든 생중계는 됐고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적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그럼 어쨌든 그 내용이 나올 줄은 몰랐어도 그 자리에서 지적은 해야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고 이 지적을 이제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까지 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의 뭐 나온 경위까지 뭐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런 지적이 나올 법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이 외교가 제대로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은 또 문제 제기는 야당 쪽에서 계속 해왔던 거고 또 그렇게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중국 대사가 그런 발언들을 제1야당 대표 앞에서 할 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의 뭐 내용상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사 입을 통해서 대사가 제1야당 대표를 만났을 때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하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격이 맞지 않다고 하는 지적도 저는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좀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앞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앞으로 중국과 우리가 외교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좀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응의 부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은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중 외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거 그 목소리마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한미동맹 훼손된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국 방문단 꾸려가지고 갔던 경우도 여러 차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게 꼭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 당당하게 요구하고 실리 외교 펼치자고 좀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또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반대로 정부에서도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외교 얘기하고 일본하고도 같이 동맹으로 뭐 군사 외교까지 지금 동맹 얘기하고 있는 판에 중국하고는 그럼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도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두 분께서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상 중국에서는 이제 거부한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 짧게 좀 듣겠습니다. 출구 전략 짜야죠. 한중 모두가 출구 전략 짜야죠. 우리는 이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부적절하게 지적했으니까 예. 앞으로 중국 정부가 아무리 특명 정권 대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발 방지라든가 유감 표명을 하는 선에서 외교부 대변인이 약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 정부는 어쨌든 한미 동맹 강화를 하되 물밑으로는 중국과의 끊임없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네. 우리가 교역국이고 우리가 상호 호혜에 입각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 점을 계속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현실 외교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배제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건 마이너스 외교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외교에서는 침묵도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양쪽의 의사를 확인했잖아요. 만약에 중국 정부가 싱대사를 소환한다거나 아니면은 외교관직에서 박탈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여기서 또 긴장 수위를 높이는 이거는 좀 자제돼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막 거세게 싸울 때에는 네. 잠시 휴전하고 잠시 침묵하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정부하고 물밑 협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소원해졌던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런 실외교를 추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문제들이 좀 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제가 이틀째였고 첫날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일본 그 원전 오염수 관련한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와 야당 의원 간의 설전이 좀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보고 오시죠.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합니까 정말? 마셔도 됩니까 총리님? 정화 계획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 그 기준에 들었는데 맞춰서 그렇게 된다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총리님이 꼭 일본을 대변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 그 물을 마신다는 게 이게- 일본을 한다는 거는 너무나 좀 보세요. 논리가 이게 뒤지는 거 지금 아니에요? 도쿄전력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알프스를 통해서 거르지 못한 이런 그 고독성의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의 100배에서 2만 배가량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데이터 같아요. 아니 그거는 틀림없이 IAEA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해로운 0.1밀리 왜 이렇게 그 일본 그 편을 1밀리 봅니까? 세버트의 안에 들어가는 일본 정책일 총리입니까? 겁니다. 일본 총리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난 일본 의원님이 도쿄전력이 의원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자, 아니 저보고 의견을 물으면서 의견을 답변했더니 일본 총리다. 아니 그런 그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예, 어제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첫째 날에도 마실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고 지금 보신 것도 마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 총리냐라고 민주당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정말 한국의 국무총리로서 부적절한 답변 상황이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전 질문도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 상황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상징적인 조치로서 의미로서는 전 첫 질문 정도는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총리 입을 통해 가지고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얘기까지 끌어내서 일본 총리냐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건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굉장히 선정적인 질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또 생각하면 국무총리의 발언이 저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IAEA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마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투로 계속 얘기를 한다거나 반복해서 야당 의원이 저렇게 질문을 하면요. 야당 의원 자기가 좀 더 부각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질문할 수는 있겠는데 그걸 받아칠 때 꼭 저렇게 식으로 받아쳐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검증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안전성 검증 안 된 거고요. 일본 오염수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과학적인 결과예요. 사실은. 그럼 그 일본에서 처리수라고 얘기하는 거 마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면 뭘 그렇게 물을 희석시켜가지고 그것도 자국 앞에 앞바다에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 먼 바다까지 끌고 나가가지고 터널까지 뚫어가지고 뿌리고 희석시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총리가 그거 괜찮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해버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그 총리의 태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왜 적절하지 못한 질문이었다고 보지만 그걸 대답하고 받아치는 총리의 태도도 저는 그거보다 더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런 질문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함정 질문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의 선택지만 놓고 여기 대해서 예스냐 노나를 답하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프레임에 갇힙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한쪽으로만 이제 해석이 되고 또 이렇게 대답해 버리면은 바로 이제 반론이 나오게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뭐 김성환 평론가 지적했지만 매우 질문도 부적절했는데 근데 총리가 답변한 게 뭡니까? 조건절을 제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수치가 이상이 없다면 어느 수치 이하로 제한이 된다면 나는 마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시겠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당신이 일본 총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총리로서도 그거는 뭐 사실 항변이 되는 거죠. 저는 더 아쉬운 건 뭐냐면 야당 의원이면 저는 오히려 그 원안위로부터 다 자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 공박을 했었어야죠. 그렇게 해서 정부 측에 논리적 허구를 입증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런 식의 함정 질문을 통해서 총리의 답변을 통해 감정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지지층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저걸 지켜보는 중도층이나 어민들 그다음에 그 여기에 그 관련이 없는 그런 좀 서민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불안감이 막연한 게 있는데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게 불안감 증폭이 될 거 아닙니까? 저게 국회의사당이라는 대정부 질의 자리에서 저는 있어야 될 것인지 모르겠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에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적 허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 갖고 있는 허구성 이런 것들을 야당은 공격해야 되고 정부는 그걸 반박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덜어줘야죠. 그런 질문과 답변이 돼야 되는데 어제 저는 저걸 보면서 정말 매우 준비 안 된 질문이고 또 총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정 질문에 걸리니까 무엇을 얘기해도 막 곤란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좀 품격 떨어지는 그 질의응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설전도 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간의 설전이었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보시죠. 지금도 양이동 씨의 죽음을 기획분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아니 주장하는 그러기를 건 바라시는 겁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건설로드 부위원장 이 1분 가까이 수수방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짚고 가야 되겠다. 주무장관으로서 고인 앞에 고개를 숙여 애도해도 시원찮은데 사자 명예훼손을 하면서 고인을 2번 죽였어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건 성립하지 않은 패륜입니다, 것은 장관. 고인에 대한 언급을 한 적 정치인 없습니다. 이전에 인간이 돼야 돼요. 옆에 있던 부위원장의 수수방관을 지적한 겁니다. 네, 이 설전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원 장관이 자신의 SNS에 이런 의문이 좀 든다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거든요. 내용 어떻게 좀 그래서 보셨는지요? 전 주무장관으로서 당시 충분히 그 영상이나 그 화면을 보면은 뭐 원장관의 주장이 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 말하자면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너무 차분하게 그분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위원장이나 분이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지만 그런 사실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대정부 질의장에서는 최소한 국토부 장관이면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단 애도를 표명하면서 답변을 시작하는 게 좀 맞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부가 지금 현재 이른바 건폭 척결이라는 이른바 노동정책에 대한 것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차분한 어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했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쟤네 유가족들에게 아픔을 표명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노동정책을 이러이러하게 펴나가겠고 앞으로 노동연금 교육 3대 개혁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노동인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저는 좀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좀 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또 상대가 심상정 의원이 너무 이렇게 뭐 폐륜이다, 뭐 인간이 먼저 되라 이렇게 몰아치니까 좀 감정을 앞섰던 것 같은데 어쨌든 원희룡 장관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단히 이제 유력한 이제 중진 정치인 이것도 차기 대권 후보로도 거론되는 분인 만큼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말하자면 메시지 관리 같은 경우가 조금 정제돼서 나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특히나 대정부 질의 자리는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조금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그 원희룡 장관의 첫 글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노동자가 분신했어요. 그리고 건폭이라고 몰아세우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일단 책임감을 먼저 느껴야지 마땅한 건데요. 한 보수 언론이 분신 방조 의혹이 있다 이렇게 CCTV만 가지고 영상만 가지고 제대로 취재도 안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의혹 제기한 거를 그걸 가지고 SNS에서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경찰도 그 분신 방조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뭐 방송사 기자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더 가까이 가게 될 경우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도 했고 가까이 갔을 경우에는 진짜 실제로 분신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마 가가지고 만류를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의혹 제기했던 해당 매체가 가지고 있는 월간지는 무슨 뭐 유서를
그 조작했다는 식의 의혹 제기했다가 사과문 게재하고 그 신문은 지금 분신 방조했다고 하는 거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방조했다고 하면은 그게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면은 기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검찰하고 그것도 못하는 얘기를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뭐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그 보도를 믿고 당시에는 착각을 했다거나 이렇게 인정할 거면 차라리 인정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저런 식의 태도를 왜 원희룡 장관이 예전에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점점점 오히려 더 노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더 극단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식의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말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됐고 사실 민주당에서 그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가결표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입장들 쭉 내는 것들 보면 김한규, 이원욱, 박성준 의원 등은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에 자극돼서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발언들을 쭉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이런 입장과의 결론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제가 거꾸로 되물으면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아주 드라이하게 얘기했으면 가결시켜 줬습니까? 그냥 저 얘기 안 하고 자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제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차분하게 얘기했으면 바로 가결을 시켜줬습니까? 저는 저 논리야말로 정말 본인들이 지금 굉장히 궁색해 있는 처지를 반영하는 그런 발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게 한동훈 의원의 뭐 자작극이고 계획된 발언이고 아니 그게 그렇게 표결을 가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이면은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그럼 국회는 모든 것을 다 결정에 맡기는 겁니까? 저는 아니죠. 이거는 책임지고 아무리 탈당한 의원들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분들이 그렇다고 뭐 바로 뭐 구속이 되거나 바로 구치소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저렇게 설명하는 거를 바로 판사 앞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판사 앞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 특히나 여기서 피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불체포 동의안은 이재명 대표도 처음부터 그 대선 때부터 계속 공약하던 건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저 얘기를 했느냐는 그건 적절성 여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로 끝나는 문제고 그것을 의원들이 우리의 평가, 우리가 표결의 잣대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스스로 저건 사실 말하자면 우리가 좀 저 수준 낮음을 저는 자인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걸로 인해서 민주당의 혁신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혁신기구가 어떻게 되든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든 위원장이 누가 오든 민주당의 혁신은 국민들한테 혁신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국민들 생각은 앞으로도 계속 표결이 나오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은 한동훈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면 의원들은 표결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결과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가장 뼈아픈 더더군다나 혁신기구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표결에 대해서 저렇게 패착을 둔 것은 아무리 꼬리를 자르려고 해도 저거는 민주당 탈당한 의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식으로 이게 이분화시키려고 해도 국민들이 저는 이게 자꾸 총선이 다가올수록 심판에 대한 열기만 더 높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결과가 민주당의 혁신, 쇄신에 어떤 영향 줄 거라고 보고 계세요? 국민들 눈높이에 잘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혁신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땅이 떨어진 도덕성을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 인해서 그 책임이 민주당한테 되돌아가는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일단 그 전제는 먼저 인정해야 되고 또 민주당 스스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금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판사 앞에 가서 영장을 심사받는 건데 그것조차도 거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반 국민이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싹 삭제해버리고 난 다음에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불체포 특권을 만들었는지도 한번 숙고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 의원 불체포 특권 글쎄요. 국민의힘이 뭐 몇 번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린 찬성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늘 찬성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될 일을 마치 뭐에 떠밀리듯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특권이고 그래서 무조건 내려놔야 되니까
앞으로 어떤 법적인 어떤 분쟁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는 그냥 무조건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심사 받아야 해라고 이렇게 다 전제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찬성표하고 이번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 불체포 특권을 할 때 그때 찬성표를 던진 의원하고 이번이 별 차이 없었다는 얘기는 저는 최소한 더 많은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에 그러니까 그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봤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예. 그 정도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한 여지는 있다. 이거는 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상황을 혁신과 좀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민주당의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쳤을 때 지금 혁신위원장 누구 나오는가 하면서 저도 매일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직 뭔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제도 뭐 언론에서 보면은 조금 좀 이야기는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정근식 교수가 되게 유력하다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김은경 교수가 되게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이 면면들을 보면 이제 좀 특징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뭐 적절한 인선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좀 적절할까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서 좀 늦어지는 이유까지 좀 여쭤볼게요. 저는 늦어지는 이유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혁신위원장의 선출 기준 제1번은 뭐냐면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따지기 전에 혁신을 제대로 수행할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데 비명계가 반대하지 않을까? 또 친명계는 괜찮을까? 그다음에 이분의 과거 SNS 발언은 또 부적절한 게 없었나?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색무취하고 무난한 사람을 고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혁신이 됩니까? 혁신이 뭡니까? 가죽을 벗기는 아픔으로 새롭게 태어나자는 건데 그렇게 무색무취하고 양쪽 진영의 어떤 이해와 요구에 거스르지 않는 그런 무난한 분을 갖춰놓는다 그게 혁신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대상을 고르려면은 이게 추진하는 목적에 걸맞는 사람이 이어야 하느냐, 이 합당한 사람인가,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걸리지 않고 양쪽 다 이해와 요구를 거스르지 않은 분을 무난한 분을 고르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혁신위원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두 분 김은경 뭐 교수든 뭐 정근식 교수든 간에 네. 이분들이 왔다고 쳐요. 혁신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고강도 혁신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미 저는 이내경 사태로 이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한계를 전 드러냈다고 생각이 되고요. 차라리 혁신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솔직해져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강도의 개혁과 고강도의 어떤 당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금 민주당이 처한 위기가 리더십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지지 기반의 위기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개혁할 수 있는 차라리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는 게 저는 빠르지 이런 식으로 혁신위원장 하나 가지고 조금 이 위기를 돌파하려는 거는 너무 제가 보기에 저강도의 개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알려진 대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만약에 되는 거라면 지금 뭐를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너무 다 단정하시니까 안 된다고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당사자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추천이나 타천이든 뭐 자천은 아니겠지만 이분이 괜찮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제 친명이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비명이든 친명이든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 굉장히 무거운 자리잖아요. 그럼 그냥 흔쾌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일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사자들을 좀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경 전 위원장 임명하는 과정에서 한번 자범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본인이 뜻이 있다 하더라도 혁신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꾸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런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면 내가 꾸려야 될 혁신위원을 어떻게 꾸려가지고 갈 것인지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혁신위원 구성까지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뭐 여러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무당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쪽도 이제 지지하지 않는 층이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 그래서일까요?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두 분께서는 지금 이
환경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뭐 앞으로 좀 어떤 과정을 거칠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사실 막 성공한 사례가 많지는 않아서요. 어떤 부분들을 좀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네, 그 지금 뭐 금태섭 의원 한다 그러죠. 그리고 뭐 네. 장혜영, 뭐 유호정 의원의 이제 제3지대가 또 이제 여기 합류한다 그러고 또 그렇죠. 지금 무소속 그러니까 탈당한 양양자 의원도 한다 그러고 예. 접점은 하나일 것 같아요. 그 30%에 이르는 무당층. 뭐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그룹은 아마 공통점을 찾을 겁니다. 하나라도 같은 점을 찾아가지고 연대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총선이 다가올수록 결국은 양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성격이 다른 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가장 먼저 어떤 그 세 분의 의지를 드러내고 여기에 대한 깃발을 선명하게 꽂으면은 조금 그나마 중도를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세 분이 그냥 말하자면은 중도에 각자 소구하겠다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뭐 말하자면은 지금의 뉴스 가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동력으로 총선 때까지 끌고 갈 그 힘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이른바 금태섭당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중도층이 움직일까 여기에는 저도 좀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다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 들어갔는데 지지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제대로 된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결국 실망한 국민들이 자꾸 중도 쪽으로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선거제 개편이나 이런 거 하고 맞물리게 된다면 폭발력이 있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선거제를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제3정당으로서 이 정도 인물군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김성환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